성리학 살펴보겠습니다. 성리학은 유학의 한 분파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 등장한 유학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송 이전의 유학을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성리학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나라 때는 분서경유로 유교가 쇠퇴해요. 유학자들 다 땅에 묻고 유학서들은 다 불태우고 그랬죠. 그 다음 한무제의 유교 국교화. 한무제가 유교를 나라의 학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국교화를 관학화라고도 표현해. 혹시나 교과서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유학기간 태학 특히 발달했고, 훈구학 근데 한나라 때는 훈구학 중에 다시 한나라는 유학 중에 훈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해. 여기는 유교 경전의 해석을 중시하는 유학이야. 알겠죠? 자, 유학이 있으면 훈구학, 성리학, 양명학, 그리고 또 더 많아요. 저도 모르는 것도.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 세 개가 대표적인 거고, 그 중에 훈구학은 유교 경전의 해석을 중시하는 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진남북조 때는 불교나 도교가 유행했기 때문에 유학이 별로 크게 유행하지 못했고, 수나라 때부터 이제 과거제를 시행해요. 이때 시험 과목은 당연히 유학. 그리고 당나라 때는 다시 훈구학이 발달하고, 공영단이라는 인물이 오경에 관한 책을 편찬합니다. 이렇게만 성나라 이전의 유학을 한번 쫙 살펴봤어요. 자, 그럼 성리학 살펴보겠습니다. 성리학은 남송의 주희라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학자들한테는 자자를 붙이잖아. 동아시아에서는 공자한테 공자, 맹자 이렇게. 그래서 주희도 주자라고 부릅니다. 남송의 주희라는 인물이 성리학을 집대성했어요. 성리학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부 계층, 이 지배 계층을 성장해요. 사대부가 누구냐면 과거를 통해서 관료에 진출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좀 지주 출신, 부자였죠. 이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료에 진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유학을 시험 보는 어려운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했는데, 관료의 책임감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걸 강조합니다. 어쨌든 유교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해지죠. 유교의식이 더 강해지고, 중화사상, 화이론, 대의명분 이런 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자꾸 북방민족이 송나라 때 많이 쳐들어오죠. 금, 요, 서 이런 애들이. 그래서 한족의 민족의식을 강조해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저들과 더 선진된 문화와 학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이제 남성의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성해. 지금부터 성리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시험에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설명? 내가 설명은 하겠지만 몰라도 돼. 우리가 윤리와 사상 배우는 것도 아니고 윤리와 사상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우리는 이런 게 주위의 성리학이다 라고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 못하겠다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알겠죠? 자, 넘어가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를 체계에 수용했대. 자,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존재의 근본. 여러분, 뭐가 근본이냐 이런 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철학이 어려운 거야.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 철학과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학에서의 형이상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야. 그 근본이 유학에서 추구하는 근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론적인 탐과 수양을 동시에 강조했고, 공자와 맹자가 성인이다. 이거는 유학이라면 당연히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론을 설명해 볼게요. 이 기론만 알아도 됩니다. 이 기론이 주위의 성리학이다. 이렇게만 알아봐도 돼요. 이는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야. 만물의 근본 원리. 그냥 만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라고 해요. 근데 기는 이 우주 법칙에 의해 나타나는 변하는 현상입니다. 뭔 말인지 가나요? 나무를 예로 들면 나무는 자라죠. 나무가 자라는 건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야. 어떤 나무는 자라. 이해가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모양으로 자라는지, 어떤 방향으로 자라는지는 나무마다 다르죠. 그게 기야.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해도 돼요? 절대 이거 어렵게 하시면 안 나. 아시겠죠? 그냥 요거는 근본 원래. 이거는 이제 물체마다, 만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성증리입니다. 자, 성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는 본성이에요. 그러면 성과 이, 자, 성은 인간의 본성이고 이는 우주의 법칙이야.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법칙과 같대요.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야. 그래서 성인에 이르는 방법 제시해. 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겠죠? 뭐 통달한 사람. 자, 인간의 본성은 후천적으로 욕망과 기에 의해 탁해진대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꾸준히 탐구하고 수양해야 본성을 회복해. 원래 그 우주로부터 받은 본성을 꾸준히 탐구하고 수양해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공부나 수양을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면 성인이 되기 위한 실천적인 수양 방법.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가 거경, 궁리야. 거경은 마음을 집중해서 잡념을 버린 경건한 상태래요. 그리고 궁리는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잡념을 버리고 만물의 이치를 터득해라. 거경, 궁리고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면 사물의 모든 내용, 관계, 겉과 속 전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알아가라. 깨달음을 얻어라. 이렇게 실천적 수양 방법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거경, 궁리랑 경물치지까지 꼭 알아두세요. 내용은 몰라도 돼. 그냥 단어만 알아도 돼. 아시겠죠? 편찬물.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볼게요. 첫 번째가 사서집주야.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에 주의가 주석을 단 거예요. 그래서 사서집주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필요한 예절을 모은 편찬물이고, 소학.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리학 지침서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성리학은 어떻게 퍼져나가냐? 주로 서원과 향약을 통해 퍼져나가요. 서원은 성리학 교육기관이야.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에 다 있어.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서원에서 지역의 여론 주도에 성리학을 먼저 전파하고, 뭐 여론 이런 건 성리학적 유교를 따라야 한다 이럴 때 이런 여론도 주도합니다. 그리고 향약이라는 걸 보급하는데, 향약은 시골 향촌의 자치 규약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골 특히 백성들은, 그냥 농민들은 성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죠. 성리학, 여러분 옛날에는 문맹률이 95%가 넘었어요. 대부분의 글자를 못 읽어. 특히 한자는 더 어렵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읽겠어, 일반 농민들이. 그러니까 성리학의 성자도 모르는 거야, 농민들은.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농민들한테 성리학을 보급해. 특히 어떤 걸로 향약으로 보급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시골에 살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딱 정해줘요. 그게 향약이야. 향촌 자치규약. 그래서 그 규칙들은 성리학에 기반한 거겠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성리학을 모르는 농민들한테 향약을 전파해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앞으로 성리학에 따라서 잘 지켜서 지냅시다. 이렇게 성리학 윤리를 전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남송 이후에 중국에서 성리학은 어떨까? 원나라 때는 사서집주로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 원나라에서는 유교가 크게 막 부흥하진 않아요. 이 정도. 그리고 명나라 들어서, 다시 한중국가가 들어서기 때문에 성리학을 국교화합니다. 그래서 영락제 때 편찬된 영락대전이나 성리대전이라는 책이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되기도 해요. 그리고 성리학을 사회 규범화로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은 그냥 학문이 아니라 일반 사회의 규칙에까지 적용하는 거야. 물론 뭐 관혼상제 풍속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주로 혼인할 때 제사 지낼, 그
장례식 치를 때, 제사 지낼 때. 관은 뭐냐면 성인이 됐을 때 지내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런 4가지 행사를 기반으로 더, 물론 이 4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사회 활동이 있죠. 어쨌든 이런 사회 활동을 할 때 주자 가래, 주의가 정한 주자 가래에 따라서 행사를 지내라. 이게 사회 규범화예요. 뭔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든 장례식 치를 때든 결혼할 때든 주자 가래에 맞게 지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리학의 사회 규범화예요. 성리학의 학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이. 아시겠죠? 그럼 신사층이 생겨납니다. 과거 응시 자격 보유자거든요. 얘네들은 관리는 아닌데 과거에 합격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관직이 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도 명나라 때 관직에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아니면 이제 학교 다니다가 국가의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은 했지만 과거를 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과거 응시 자격 보유자, 과거 합격자, 아니면 전직 관료들, 전직 관직 경력자, 이런 애들이 신사예요. 지방에 주로 향촌의 지배층입니다. 주로 요역 면제 권력이 있고 향촌사회 지배하고 향촌사회 성리학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신사층 좀 알아주면 있고, 대신 한계 성리학의 관념, 그러니까 성리학이 시험을 위한 학문으로만 전락하는 거야.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명나라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요 키워드들이 주의대 성리학이다. 편찬물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성리학의 전파 살펴보겠습니다. 성리학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한반도랑 일본, 베트남에 어떻게 퍼지는지를 살펴볼 건데, 실제 전파된 거는 조선이 제일 많이 전파됐음에도, 가장 깊게 뿌리 내렸음에도 시험에는 일본이 그나마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일본 걸 위주로 살펴보고, 조선 거는 너무 한국사에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살펴볼게요. 어쨌든 자, 고려시대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성종이 최성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해요. 고려는 불교 국가로 출발을 해요. 왕건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종 때 최성로의 시무 28조라는 글을 수용해서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교랑 유교랑 같이 가요, 고려는. 근데 이때까지의 유학은 그냥 유학이고, 이제 안향이라는 인물이 원간섭기에 성리학을 중국에서부터 들여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려 사회에 성리학이 퍼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 성리학은 신진 사대부, 사생적 기반입니다. 우리 고려 말기 한국사 때 배워보면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잖아요. 그 젊은 관료들, 걔네들이 성리학을 믿어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활동해서 이 사회 모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 모순, 고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불교나 권문세족의 비판. 얘네들이 이제 고려 말 때 땅 엄청 많이 갖고, 노예 엄청 많이 다스리고, 모든 세금도 안 내고, 고려의 대부분 재산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회 폐단이 많았죠. 그걸 이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활용해서 비판했다. 자, 그래서 고려는 또 베이징에 고려장, 원나라 때 이런 걸 설치해서 고려인이 거기서 성리학을 많이 배울 수 있게끔 고려인들을 보내서 고려인이 거기 살면서 중국의 성리학을 배울 수 있게끔 했고, 망건당이라는 도서관도 베이징에 설립해서 원나라 학자들이랑 고려 학자들이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의 조맹부라는 학자랑 고려 이재현이 교류를 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고려 이색이라는 인물은 또 원 과거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있다. 동그라미도 안 그려지네요. 그쵸? 조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성리학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경연 제도도 활성화하고 이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상강행실도라고 성리학의 내용을 담은 책도 편찬합니다. 자, 역시 조선도 사회 규범화를 해. 성리학을 가지고. 성리학이 또 백성들의 삶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주자갈에 따른 관성제, 아까 설명드렸죠? 뭐 제사, 결혼, 또 장례식, 또 성인이 됐을 때 이런 다양한 사회 풍습을 성리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 사림이 성장해요. 사림은 성리학을 믿는 애들인데 지방 세력이었죠. 근데 이제 16세기부터 성종 때 중앙 정계로 진출을 합니다. 그때부터 기존의 흥부 세력을 비판하고 기존에는 지방의 서원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서원, 향약, 소학, 주자갈 등을 통해서 지방에서 성리학을 많이 보급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지방에 있던 애들이 성종 때 중앙 정치로 진출했다. 성리학조 농쟁. 이위가 대표적이죠. 조선에서는 중시로 학파를 형성하고 이 학파가 나중에 붕당까지 형성되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황은 주리론, 이를 강조했고 수신과 도덕 강조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막부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대요. 이는 기를 강조한 거야. 현실사의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백운동 서원. 요거는 선지로 자주 등장해요. 조선에서 설립한 서원인데 최초의 서원이에요. 주세붕이라는 인물이 건립을 했습니다.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성리학을 들여온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주세붕이라는 이름이 세운 서원입니다. 향약은 중종 때 처음 시행돼서 선조 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성리학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게 일본 사회에 확산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일본에서 성리학을 연구한 학자를 한 명씩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이 시험에 주로 나와요. 처음 만난 사람이 후지와라 세이카요. 전국시대 말기에서부터 에도막부 초기 승려입니다. 이 사람도 승려야. 얘는 임진왜란 때 넘어온 조선의 강항과 교류를 해요. 강항과 교류를 해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역시 이제 사서오경에 주석을 닫는 거야.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의 업적, 강항과 교류하고 사서오경을 집필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만날 인물은 하야시 라잔입니다. 얘가 누구의 제자냐?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에도막부 시대에 도쿠가 이에야스, 에도막부 실파 인물이죠. 등용되고 에도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성리학에 맞춰서 정비합니다. 그래서 뭐 성리학 국교와 관학과도 주도했어요. 하야시 라잔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난 인물은 야마자키 안사이에요. 안사이는 잘 안 나와. 그래도 혹시 몰라요. 언제 나올지. 에도막부 시대 인물이야. 성리학을 집대성했어. 그리고 성리학을 통해서 여러분 얘기했죠? 성리학은 차별적인 학문이다. 위아래 상하 질서를 절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위아래 뭐 어르신과 젊은 사람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이렇게 위아래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잖아요. 그 특성을 활용해서 일본의 상하 질서를 절대화하는데 활용했다. 그리고 뭐 신토가 일본의 전통 신이거든요. 유교를 결합을 추구했다. 그래서 에도막부는 성리학을 지배 논리로 활용했어요. 역시 성리학의 차별적인 신문 질서를 절대시하는데 이용했고, 그러니까 성리학의 특성, 차별적인 특성을 일본 내에서 차별적인 신문 질서를 절대시하는데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리학을 국교화했지만 나라의 학문으로 삼았지만 일상생활 사회 규범으로 발전하지 못했어. 우리나라처럼. 무사히 심성론이나 수양론 이런 것도 강조했고 공자를 기리기 위해 유심화 성당이라는 것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도막부는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일본은 결국 요 두 사람이 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레앙주에서 성리학을 지배 인용을 수용해서 문묘, 공자를 기리기 위한 묘, 그리고 과거제도 정례화했다고 하네요.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양명학 살펴보겠습니다. 양명학은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어. 명나라 때 성리학이 너무 과거 시험을 위한 학문으로 되다 보니 사회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사회 모순이 적절하게 못한다. 이래서 이에 반발해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합니다. 그럼 양명학 누가 만들었냐? 왕수인. 그리고 왕양명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왕수인이라는 인물이 명나라 때 만들었습니다. 자, 양명학의 이론적 특징 살펴볼게요. 심증리학. 그러니까 이 마음, 본성이 아니라 마음이 곧 만물의 이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평등사상. 인간 누구나 도덕성을 갖고 있대요. 갖고 있는 인간은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그 태어날 때의 도덕성을 수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대요. 자, 그리고 치양지라는 사상이 있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대. 왜냐하면 우리 이미 도덕적인 본성, 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지행합일이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합쳐야 한다. 즉 실천을 강조합니다. 요 키워드가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키워드 위주로 알면 좋고 이런 표현도 심증리랑 지행합일 정도는 표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계, 공리공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천을 강조했지만 결국 실천이 따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런 건 뭐 어느 학문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명학의 한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명학은 어떻게 그럼 동아시아에 전파됐냐? 자, 중국에선 사대부 상공업자 서민들에게 환영받았어요. 근데 조선에서는 이단으로 여겨져.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믿었기 때문에 양명학을 학문으로 취급하지 않아. 이단이야. 저희는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도 정제두나 소론학자들이 양명학을 연구합니다. 정제두 이름은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일본은 에도박부의 무사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나카이 도주라는 인물이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 과거제. 자, 과거제는 수능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언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근데 그 전에는 있어요. 그래서 2020학년도 수능까지는 과거제가 시험에 나와. 근데 왜 한 번도 안 나올까? 잘 모르겠어. 어쨌든 교과서에도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적다. 그래도 한 번은 읽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내신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강조하면 꼭 보세요. 과거제 영향. 과거제 능력 시험을 보면서 관리를 투명하는 인재선발 제도죠. 능력에 따른 인재선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제 영향은 학문적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조 확산에 이바져 있어. 그전에는 무조건 학연, 지연, 혈연에 입각해서 관리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자기의 학문적 능력에 따라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는 대부분 유학으로 봤기 때문에 유학 발전에 영향을 줬고요. 각국의 군주들이 관료를 직접 선발했죠. 그래서 군주권 강화에 이용되고 귀족 세력 견제하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의 과거제 살펴볼게요. 수문제가 과거제 최초 시행했죠. 그래서 당은 수의 과거제를 개선해서 정비도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초기에는 수재과, 중요 사안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명경과, 유교 경전 내용을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그런 걸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는 진사과, 시문시험이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송나라 때는 전시, 제가 송태조 할 때 설명했었죠. 황제가 마지막 시험을 직접 주관해요. 그래서 시험 본 합격한 애들이
황제에게 더 충성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 정례화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게 되고요. 송후기에는 문음, 우리나라로 치면 음서죠, 음서. 관료의 자식들이 시험 보지 않고 간지 모르는 제도가 늘긴 했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원나라 때는 주위의 사서 집주를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했고요. 명청 때는 과거제와 학교제도를 연계합니다. 그래서 생원, 국가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고려를 볼게요. 한반도는 어떻게 과거제를 시행했는지. 광종 때 과거제를 처음 실시합니다. 물론 이제 고려 때는 음서의 비중이 높아요. 아까 얘기했죠? 뭐 관료의 자식 사위가 그냥 시험 보지 않고 관료가 되는 거. 고려 때는 뭘 봤냐면 재수과, 명령과 잡과를 많이 봤어요. 재수과는 문학적 재능, 정책 시험이고, 명령과는 유교 경제 이해하는 시험, 잡과는 기술학 시험이에요. 조선은 식년시를 시행하는데 이게 정례화됐다고 생각하면 돼. 시험이 3년마다 한 번씩 꼭 시험을 봤다. 3단계는 초시, 복시, 전시야. 그래서 초시 붙고 복시 붙으면 일단 합격한 거예요. 대신 전시에서 등수를 나누지. 오케이? 그리고 문과, 잡과, 세원, 진사과 이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세원, 진사과는 이 문과 애들을 보는 건데 초시 때 그러니까 요 위에 재수과, 명경과처럼 과목이에요. 그래서 세원은 유교 경전, 진사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문과, 잡과는 문과는 문신 관료 뽑는 거고, 문과는 무신 뽑는 거고, 잡과는 기술직 관료들 뽑는 시험입니다. 일본은 과거제가 없어요. 그래서 관직을 세습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11세기 때 시행을 하긴 했지만 시행 횟수나 또 불규칙이고 선발 인원도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